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제2의 헝다 사태, 중국 경제의 일본화, 중국 고성장 시대의 종말. 최근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잖아요.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 여기가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위기라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전에도 설명드렸던 중국의 청년 실업률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 오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중국이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G2 중에 하나인 중국이 이제 맛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중 경제전쟁에서 미국이 완승을 거둔 것이 아닐까.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바이든 대통령도 아이고 이런 상황 너무나 좋아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비구이 위안 사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비구이 위안, 우리말로는요 벽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 이름이 이거래요. 이 회사 이름,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구이 위안,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2022년까지 6년 연속 중국 신규 주택 판매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집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구이 위안의 자산 가치,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300조 원이나 된대요. 300조 원. 아니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일까? 좀 궁금해서 건설회사잖아요. 우리나라 1위 건설업체라는 삼성물산의 자산 규모를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39조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비구이 위안은 300조 원. 거의 10배가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공룡같이 큰 회사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디폴트,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느냐? 그도 그럴 것이 상반기 순손실이 꽤 크더라고요. 450억 위안에서 55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기록했던 순손실 61억 위안의 10배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 비구이 위안의 부채 규모도 많이 커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261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2년 전, 이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동안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헝다, 이 디폴트를 선언해서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그 경쟁사인 헝다. 여기가 2조 위안 부채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무려 70%를 넘고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2의 헝다 사태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부채가 261조면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자산 규모가 300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버틸만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점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7일이었거든요. 만기가 돌아온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갚지 못한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296억 원.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 비구이 위안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거 거의 껌값 수준 아닙니까? 예. 이 돈을 유예 기간인 30일 안에 갚지 못하면 디폴트 처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난 7일이니까 다음 달 9월 6일 전까지 요걸 갚으면 디폴트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비구이 위안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만 갚아야 되는 거냐? 아니다. 이번 고비를 넘겨도 다음 달과 또 내년 1월에 또 다른 채권들의 이자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현금 수입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비구이 위안의 이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요, 93%예요. 93%? 물론 100%를 넘겨야 이게 안전해 보이겠죠. 하지만 93%는 100%랑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뭐, 헝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꽤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커도 너무 크더라고요. 무려 25%. 중국 경제의 4분의 1이 부동산에 매여 있다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비구이 위안이 부도가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부동산 전체가 무너지고 헝다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나고 결국 중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면 중국 정부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둔촌주공 사태가 불거지니까 정부가 나서서 둔촌주공 살리기 나섰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부동산 집값 이것도 문제지만 이 둔촌주공 아파트 짓는데 돈을 들였던 금융사들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게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규제 완화까지 해 가면서 둔촌주공 살리기에 나섰거든요. 물론 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경불재단 판단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둔촌주공 사태를 지금까지 막아왔어요. 대한민국도 이럴 진데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 정부가 비구이 위한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까요? 어, 그러면 이 지경이 되도록 놔뒀다는 건 시진핑한테 밉보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경제에 전통하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중국 부동산 산업계에서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 시진핑이겠죠. 시진핑과 가장 친한 기업 꼽으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구이 위안을 꼽는다는 거예요. 어, 가장 밀접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에서 사업할 때 아직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관시, 인간관계. 근데 비구이 위안이 이 관시 최고라는 거예요. 이를 증명해주는 사건도 있어요. 아마 공동부유란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 같이 잘 살자.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이 내건 구호 아닙니까? 시진핑 정부가 공동부유라고 해서 시골 살리기. 그리고 우리가 뭐 3선, 4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에 많은 프로젝트를 공동 부유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누가 했을까? 이 관시가 가장 센 비구이 위안이 했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 지난해 한 해 동안만 따져보더라도요.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5조 원이 넘어요.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고작 300억 이자를 못 내서 부도가 나게 중국 정부가 놔둔다? 이거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비구이 위한 예전에 창업했던 회장 물러났고 지금 딸이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이 양호이엔 회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중에 손꼽히는 부자라고 합니다. 이 분의 재산이 최근 들어서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50억 달러가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훨씬 넘어요. 만약에 300억 원의 이자를 못 내고 있다 하면 자기 사재 출연해서라도 이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막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시진핑의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 갑자기 여기서 웬 노림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난리가 나버렸죠. 얼마나 이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졌으면 중국 정부가 최근에 7월 경제 지표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청년 실업률만 싹 빼버렸어요. 이게 너무 나쁘니까 이거 뺀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발표된 6월 중국 청년 실업률이 전달보다도 0.5%포인트가 높아져가지고요. 무려 21.3%. 이게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이에요. 공식적으로 보더라도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지금 실업 상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너무 낮게 잡은 거고, 일부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구직 담념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무려 46%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수치는 최근에 급격히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 예전 방송에도 이거 설명드렸었거든요. 지난 7월 19일자 좀비화되는 중국 경제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은, 여기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중국 대학들 우리나라랑 학제가 다르죠. 여기는 7월 8월에 졸업을 해요. 그러면 7월 8월에 대졸 취업자들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쏟아지는 대졸 취업자들 몇 명이나 되느냐? 그때 숫자 듣고 놀라셨잖아요. 무려 1158만 명. 아니, 웬만한 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대졸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찾지 못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좀비 졸업사진을 찍고 잔반 블라인드 박스를 먹으면서 금콩이나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중국 정부, 그러니까 공산당은 이걸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자녀 정책으로 귀하게 자라 가난을 몰랐던 중국 젊은이들이 시진핑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졸업을 했더니 취업을 못해. 내가 속았네. 반정부 시위까지 한다는 거예요. 일당동제인 중국에서 젊은이들이 시위한다? 이거 놀랄 로짜라는 거죠. 그러게요. 묘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시진핑이 오히려 비구이 위한 사태를 키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움직이면 이거 막는 거 1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동안 시진핑은 집권 3기를 맞아 분배에 방점을 찍은 앞서 얘기 드렸던 공동부유를 널리 표명했거든요. 근데 이를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게 부동산 투기였거든요. 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 과정에서 헝다 사태를 맞았고요. 그런데 헝다로 끝날 줄 알았던 위기가 이게 전불처럼 남아있다가 지금 사태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가사 상태에 빠지면서 대다수, 그러니까 비구이 위안 말고도 많은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동안 공동부유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그렇게 설쳤는데 지금 와서 그냥 부동산 규제를 풀어줄 순 없잖아요. 그냥 다시 돈을 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명분이 뭐냐? 이 비구이 위안이 명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허. 중국의 가장 큰 부동산 업체가 무너지면 이건 큰일 아니냐?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경기 부양에 나설 결심을 시진핑이 내렸는데 그거를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분을 내세우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비구이 위안 사태라는 겁니다. 근데 명분으로 삼기엔 너무 덩치가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비구이 위안의 자산 규모가 300조 원이 넘고 그 빚난 것은 300억밖에 안 되잖아요. 막는 거는 진짜 유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런 조치까지 했더라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사이에 어이구 중국의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돈을 풀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를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5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정책 금리를 0.15%포인트를 올린 게 아니라 전격 인하했다고 합니다.
인하하는 건 돈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7월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란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런 금리를 1.9에서 1.8로 0.1%포인트를 내렸다고 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금리를 두 가지를 내리는 덕분에 중국에 풀리는 돈이 지금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 어느 정도 되느냐? 6,05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11조를 한꺼번에 푸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한순간에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뭔가 아기가 들어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음. 앞서 얘기대로 공동부유를 끝내고 싶은데 시진핑 3기 들어가면서 공동부유 외쳤는데 이걸 그냥 끝낼 순 없잖아요. 시중에 돈을 풀고 싶은데 마땅한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앞서 얘기드렸던 중국 공산당과 가장 밀접한 비구이 위안이 총대를 맨 거라는 겁니다. 작은 유동성 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할게요. 그거를 명분 삼아서 돈을 푸세요. 우리가 희생양이 되드리겠습니다. 이를 빌미로 중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무려 111조 원이나 푼다. 이 시나리오 어느 정도 설득력 있지 않나요? 예. 설득력이 있긴 한데,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됐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 체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진핑 자기가 내뱉은 말은 거의 법안입니까? 공동부유라고 버젓이 내세웠는데 이거를 한순간에 나는 이제부터 공동부유 안 할래 라고 못하잖아요.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분 만드는데 가장 가까운 비구이 위안이 총대를 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오히려 이러다 보면 중국의 부동산 거품만 키워 중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중국 경제의 흐름은 앞으로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앞서 얘기 드렸던 거. 이 상황을 미국이 아주 기분 좋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시진핑의 이런 계획, 경불진 두 PD도 알고 있는데 바이든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중국 경제의 위기를 바이든은 기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바이든은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려고 하는 것은 가만두지 않아 왔지만 지금처럼 꾸준하게 2인자로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2인자가 커지려고 하면 보통 싹을 자르라는 게 보통 1인자들의 숙성인데 바이든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이든이 마음이 착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중국이 이미 너무 커버렸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 만일 비구이 위안이 디포트를 진짜 맞아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겠죠. 특히 우리나라의 태풍 앞에 놓인 것처럼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파고 미국은 괜찮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비장의 무기하면 보통 핵을 생각하시는데 경제계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만일 중국 경제가 앞서 얘기처럼 비구이 위안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전체가 다 쓸려 내려간다.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급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나 혼자는 못 죽겠어 라고 나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핵폭탄을 누르냐? 그건 아니고요. 경제계에서 쏠 수 있는 핵폭탄을 누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중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였거든요. 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벌어진 이후 조금씩 팔기 시작해서 지금은 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들고 있는 미국 국채가 8,671억 달러. 상당히 많아요. 이 수치는요. 지금 일본이 1조 763억 달러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다 팔게 되면 미 국채 값은 급락할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시장이 회오리가 몰아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디폴트가 날 수 있다라는 위기를 얼마 전에도 겪었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앞서 얘기처럼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미 정부가 줘야 될 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한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 특히 한꺼번에 몰락하는 거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바이든이 막으려고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중국이랑 어떻게든 싸우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뒤로는 교육을 지난해에도 늘려왔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제스처를, 이중 행보를 계속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물밑에서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나라의 대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언론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제2의 홍다 사태가 온다. 중국 경제가 위기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탈중국 잘했다. 라면서 박수를 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경제의 향방, 미국 정부의 대응, 특히 물밑 대응, 이거 잘 살피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중국 리스크란 말에 현혹돼서 정말 탈중국했다가는 전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를 탈한국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 물론 미국이랑 사이 좋게 지내는 거 좋죠. 하지만 너무 순진하게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물론 여러 가지 우리와 안 좋은 관계도 있고 중국이 우리한테 못되게 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경제 그 위력 전 세계가 무시 못하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대재앙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기뻐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중국 경제가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처신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지 좀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지금 용산에서도 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해요. 예. 용산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